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 책에서 이야기해 줄 겁니다. 탈무드 대신 신문, 한국형 하브루타 대화법입니다. 3개월 만에 아이를 변화시킨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 우리 집은 매주 토요일 아침에 집중 토론 시간을 가진다. 토론이라고 하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치열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설전을 생각하지만 자연스레 자신의 생각을 주고받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토론의 영역에 속한다. 국어대사전에서 토론을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논의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계속 신문에 AI가 나와요. 오늘도 제가 그 교육과 AI와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지금 수집해 놨는데요. AI가 뭐라고 생각해?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얼마만큼 많은 이야기들을 아이와 나눌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요? 어떨까요? 자, 그렇게 우리가 어떤 딱히 주제가 없을 때는 그날 하루 신문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기사거리를 가지고 시작해도 되고요. 아이고, 선생님 우리 애는 이제 3살인데요. 이제 뭐 4살인데요. 5살인데요. 엄마가 읽으시면 돼요. 엄마가 읽고 엄마가 아이에게 평소에 사용하는 어휘의 양을 늘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매주 토요일 아침에 1시간 이상 토론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집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아이들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밥상에 김치를 올린다고 왜 김치를 먹어야 하나고 묻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 집의 토론 문화는 가히 김치와 같은 반열에 올랐다. 글 쓰는 사람은 친절해야 한다. 자녀 교육 분야에서 나름 베스트셀러였던 기적의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이미 사연을 알고 있던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나를 알게 된 사람들은 왜 매주 집중 토론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겠는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3년 전 직장 문제로 주말 부부로 지내던 나는 아이들과 서서히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마음에서 멀면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법. 어린 시절 아이들과 무척 친했던 나는 조바심이 났다. 당시 유아교육과 교수였기에 약간 자책감이 들기도 했다. 당시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던 과목이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보육학개론, 영유아 교과 교육론이었다. 과목의 제목만 다를 뿐이지 모두 똑같은 내용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가르칠 것인가가 바로 그 핵심이었다. 그러나 나는 백면서생이었다. 글만 읽어 세상 물정에 어둡고 경험이 없는 사람. 맞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특히 저도 유아교육과를 다닐 때 교수님들 중에서 현장에서 원장 선생님으로 계시던 분이 와서 했던 수업이 제일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현장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학문만 하시던 교수님들은 수업이 너무 재미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백면서생이에요. 학생은 물론 부모와 교사들에게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떠들어댔지만 나부터 허당이었고 얄팍한 지식으로 사람들을 기만하는 가짜 교육자였다. 그런 불편한 마음과 더불어 우리 아이들과 다시 친해지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아버지 학교에 자진 입교한 것이다. 일주일 동안 그동안 나의 못된 잘못을 회개하고 급한 성질을 바꾸겠노라고 굳은 다짐을 하며 아버지 학교 수료증을 받았다. 뿌듯했다.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어찌 그리 약발이 짰단 말인가? 우리 보통 교육 받으면 약발이 며칠 정도 돼요. 길면 3일? 맞죠? 며칠 만에 나는 원래의 나로 돌아갔다. 서로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다. 정말 변하기 어려워요. 나는 다시 첫째 딸 지유에게 버럭 소리 지르는 못난 아빠로 복귀했다. 지유는 내성적인 아이다. 내성적인 아이들은 질문하면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대답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유의 경우 대략 7에서 8초 정도 기다려야 대답이 나온다. 성격이 급한 나 같은 사람은 속에서 천불이 난다. 참지 못하고 버럭 딸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갔다. 나의 성격이 급한 대신 후회도 아주 빠르다.
딸에게 화를 내고 나면 꼭 반성을 한다. 그렇다고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 그냥 반성만 할 뿐이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어떤 엄마였는지 어제까지, 오늘부터 또 변할 거잖아. 이거 공부하고 나면.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본 지우의 노트가 나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지우의 노트는 온통 싫다는 부정적인 메모가 가득했다. 정말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때부터 부모 교육에 대한 영상 자료, 책, 논문 등을 빠짐없이 찾아서 보았다. 그러한 배움의 과정에서 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발견했다. 밥상머리 교육이 바로 그것이었다. 밥상머리 교육이 곧 일상에서 아이들과 내가 얼마만큼 대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키워드겠죠. 그죠? 나는 깨달았다. 부모가 아이 인생의 첫 선생님이자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식탁은 교실로 변했다. 이전의 식탁은 밥 빨리 먹으라며 화난 앵무새처럼 성난 말만 되풀이하던 우울한 공간이었다. 나는 연구를 통해 다양한 교육 기법을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해보고 한참 동안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약이 되어 결국 최적의 방법을 찾아냈다. 일주일에 1시간 신문을 함께 읽고 토론하기. 신박한 정리를 보면 그런 거,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느끼시죠? 혹시 그 프로그램 보세요? 저희 집도 작년에 22년 만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원래 여기에는 그냥 소파가 있었던 공간인데 다 치우고 이 책장과 그리고 여기 긴 테이블을 여기다가 거실 가운데다가 뒀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보통 집에서 개인 공간들이 많잖아요. 각자 방에 들어가 있고 밥 먹을 때만 식탁에 모이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다 하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책도 읽고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잘 때는 각자의 방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가족들이 공통의 공간이 뭐가 있을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똑같은 우리 집인데 우리가 어떻게 공간을 구성해두고 생활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고 또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저는 집에 막 장난감 이런 거 좀 가급적이면 좀 치웠으면 좋겠어요. 치우고 그냥 그때그때 우리가 재활용품 같은 거 버리기 전에 한번 놀고 또 버리고. 그래서 저희 아까 우리 집 강아지 있죠. 강아지들도 요즘에 놀잇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두루마리 화장지 버릴 때 한번 얘한테 던져주고 같이 놀고, 또 플라스틱 상자 같은 거 있으면 또 한번 던져주고 그거 가지고 놀다가 또 버리고, 얘한테도 제가 되돌림 놀이를 하네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공간들, 아이들 장난감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실이 아니라 뭔가가 좀 이렇게 우리 집 공간을 엄마의 어떤 것도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저희 집 책장에는 아빠 책 꼬집하는 저쪽에 한 코너 있고 거의 다 제 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아이의 책은 아이 방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공동 공간이 뭐가 있을까 한번 집을 이렇게 재구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약 3개월 만에 지유가 내게 말했다. 아빠, 우리 토론하자. 나는 마음속으로 유레카를 외쳤다. 그리고 2년이 훌쩍 지난 지금 아직도 우리 가족은 일주일에 1시간 신문으로 토론하기를 실천하고 있다. 저도 남편과 대화를 할 때도 이렇게 남편이 관심 가지는 경제 분야들이 있으면 쭉 찢어나갔다가 남편한테 주기도 하고, 제가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이거를 내가 알아듣게끔 좀 해석을 해줘 봐라.
하면서 제가 주기도 하고, 아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들도 쭉 찢어가지고 축구 기사나 뭐 틱톡 뭐 자기 어떤 그런 트렌디한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이한테 이렇게 툭툭 그냥 던져줘서 그거랑 같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신문 읽고 토론하면서 밥상머리 교육을 할 거야 라고 아이가 이미 이야기를 했대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신기루처럼 사라지지만 유대인처럼 밥상머리 교육을 유산으로 남기면 그것은 대대손손 이어진다. 맞죠? 자, 넘겨서 156페이지. 나 또한 한동안 아이들과 탈무드를 가지고 밥상머리 교육을 했지만 종교적 문화적 차이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안으로 찾은 것이 신문이었다. 우리가 유대인의 탈무드 교육, 하브루타 뭐 이런 거를 해야 된다 하지만 그 속에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어떤 문화와 정서와 종교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깊게 잘 접근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들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아이와 토론 주제로 매일매일 이야기거리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문에는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복지, 트렌드 등 다양한 이슈들이 매일 쏟아진다. 그 기다가 매일 아침 배달되어 오니 이보다 더 좋은 교재는 없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기사 하나를 선정해서 읽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하다. 동화도 좋지만 읽는데 시간이 제법 걸리는 데다가 세상의 다양한 이슈들을 토론하기에 한계가 있다. 대통령과 CEO 등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들의 공통점은 아침 시간에 발견된다. 그들 대부분은 매일 아침 종이신문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신문은 세상을 한꺼번에 들여다보는 창문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문은 세상을 한꺼번에 들여다보는 창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신문을 좀 처음 읽었을 때는 그 기사 하나에 꽂혀가지고 다 그걸 스크랩 해가지고 이렇게 읽었더라면 요즘에는 그렇게 읽지 않아요. 저도 이제 신문 읽은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니까 기사와 기사를 쭉 연결시켜서 하나의 하루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일은 하고 따보면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부족한 거는 뭘 찾아서 얼만큼 더 읽어볼까? 자료를 뭘 찾아볼까? 이렇게 하면서 다시 확산되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에 검색해서 뭔가 이렇게 정보를 또 다시 보거나 아니면 책을 검색해서 이렇게 또 보기도 해요. 그래서 신문 읽기를 시작하고 157페이지 아까 제가 이거 캡처해 놓은 글이죠. 그죠? 지유와 찬유는 매일 신문기사 하나를 스크랩한다. 처음에는 낯선 단어들로 인해 읽기조차 힘들었지만 지금은 기사를 읽고 제목을 기자처럼 척척 바꾼다. 기자보다 제목을 더 잘 뽑아낼 때도 많다. 요즘 아이들이 미래 꿈이 유튜브, 예전에는 뭐 건축주? 건물주? 요즘에 아이들이 또 유튜버가 대세잖아요. 근데 저도 유튜브 편집을 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동영상을 업로드 시키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95% 이상 차지하는 게 우리 보면 유튜브 맨 첫 번째 화면에 딱 이미지 있는 그걸 썸네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썸네일에 키워드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기자보다 제목을 더 잘 뽑아낼 때도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기사들을 보면요, 이 제목 있죠, 기사 제목. 이거 정말 이게 직접 내가 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그 유튜브 썸네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면 내가 이 다음에 유튜버가 되더라도 훨씬 빨리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내가 직접 경험하고 관찰한 결과 오히려 읽기, 시사상식, 글쓰기, 대화 능력, 토론 능력의 역량이 커진 것은 확실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중 어휘력은 어휘를 풍부하게 구사하는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아는지가 핵심이다. 아이들은 신문을 보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은 고급 단어, 시사 단어, 트렌드 관련 단어를 알게 되었다. 요즘 지유와 찬유는 내가 읽는 책도 어렵지 않게 읽는다. 신문을 읽어내는 과정에서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검색해보거나
앞뒤의 글들을 보며 유추하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도 이 스프링 노트 그 수첩 작은 거에다가 기역부터 희역까지 이렇게 쫙 붙여놔가지고 저만의 단어장을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신문을 읽다 보면 모르는 어떤 경제 용어라든지 시사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요즘에 또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신문에 보면 요즘에는 린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캠린이, 캠핑 초보를 캠린이, 그리고 유튜브 초보를 유린이, 그 다음에 주식 초보를 주린이, 이런 식으로 모든 것에 린이라는 그걸 많이 붙여요. 그래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을 나중에 이렇게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 단어를 쓴다 그러는데, 그래서 교과서에 아이들은 신문을 보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고급 단어, 시사 단어, 트렌드 관련 단어를 알게 되었다. 요즘 지유와 찬유는 내가 읽는 책도 어렵지 않게 읽게 되었다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이며, 매일 신문을 읽고 시사 용어를 정리하는, 저는 그런 어떤 아카데미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비전이에요. 제 비전은 유초, 중, 고, 성인, 노인 모든 연령대에 꼭 필요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아카데미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들 중에서도 나는 이렇게 신문을 읽고 싶은데 쌤이 어떻게 이걸 내가 접근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과정을 하나 개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뭔가 글쓰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걸 잘 못하겠어요. 그래도 그 과정도 하나 딱 개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뭔가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그걸 잘 못하겠어요. 그 과정반도 싹 개설하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 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강해서 공부하고 있는 과목들이 지금 어제까지 14과목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과목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지만 이런 어떤 시사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제가 바로바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계속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책은 여기까지 읽고요. 오늘 기사, 이게 제가 하루 좀 밀려서 지금 신문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제 기사인데요. 제가 어저께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수업할 때 학생들 역량 키워줄 맞춤형 지원, 교실도 분산형 재배치 고민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초토화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교사들의 튜터링, 그러니까 개별 지도 역량을 개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 공간을 재배치해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을 멘토링하다 저자 김지은 교육디자인 대표는 선생님들은 하위권으로 내려가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해서 끌어올릴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혼자서도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하는데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학부모도 같이 마라톤을 뛰듯이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온라인 학습의 장애 요소를 없애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수업하는 것도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게 가장 이상적인 온라인 환경인지, 나에게 맞는 온라인 환경은 무엇인지를 지금 선행해서 경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학부모 원격 수업이 처음인 것만큼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안내문을 통해서 학부모들에게도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온라인 수업한다? 학교에서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엄마들은, 아빠들은 더 준비가 안 돼 있고, 환경적으로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가 A안, B안, C야. 학교에 왔을 때 어떻게 이렇게 튜터링 할 것인지, 그리고
오늘 1.5단계 됐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3분의 2 등교 또 방안이 아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교육청에서 문자가 왔어요. 그런 것처럼 계속 이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맨날 코로나 언제 끝나노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정상적으로 수업할 수 있을 때 3분의 2 등교해야 될 때, 그 다음에 3분의 1 등교해야 될 때, 오늘 지금 진주는 유치원도 휴업 명령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제 막 집단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발생됐잖아요. 오늘도 또 이렇게 발생됐던데, 그랬을 때 그러면 바로바로 딱 리셋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소규모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이제는 사이버 대학이 대세예요. 사이버 대학이 보세요. 여기 교육이 미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챕터에 보면 키워드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지털 콘텐츠에 특화된 혁신적인 커리큘럼을 주목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잘 배운 기술자보다 생각하는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인데 미래 시대에 필요한 핵심 능력으로 디지털 표현력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한편 인공지능 AI를 대부분 직업에 대체하는 시대가 도래할 때 가장 큰 경쟁력이 될 창의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말은 되게 어려운데요. 결국은 디지털을 잘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인천교육지원청에서 오늘 발표했는데요. 인천은요, 인천형 인공지능 교육 속도 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래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정보 AI 역량을 기르고 학생별 소질과 적성, 진로, 진학 설계에 따라 정보 분야 심화학습을 가능하도록 했다. 초등학교는 놀이 체험 중심으로, 중고등학교는 원리 이해를 통한 실생활 적용과 교과 융합으로 운영하며 주로 내용은 AI의 이해, AI의 원리 적용, 사회적 영향이었다.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창의적이고 융복합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정보 AI 교육 과정을 지원하겠다 해서 인천은요 벌써 앞서가죠. 인천형 인공지능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2021년부터 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또 데이터 인재 한 명이 아쉬운 한국, 이대로 AI 골든타임 놓친다. 10만 데이터 인재가 필요하대요 이제는.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어제 기사 읽어드렸잖아요. 현장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편성해도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데이터 인재 한 명이 아쉬워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하잖아요. 지금 2020년, 2021년이 골든타임인데 이거를 놓쳐버리면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AI 대학원의 교수 겸직기죠. 네이버와 카카오톡 임원이 교수로 이렇게 이제는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앞서가는 플랫폼을 구축해가지고 지금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인재 부족은 상해로 갈수록 더 지금 극심해진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임원을 뭘로? 교수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얼마만큼 빠르게 그래서 이제는 어저께 제가 정리했듯이 이 학교가 변해야 돼요. 학교는 예전처럼 교실에 앉혀놓고 교과과정 수업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고 시험 치고 성적 내고 그래가지고 또
또 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걸 아시겠죠? 이제 조금 느낌이 오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랑 5분, 10분 이렇게 신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조금씩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 현장감 있지 않아요? 제가 매일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이거는 한 부분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걸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교육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어떤 거에 대한 것도 계속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